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자, 부장님, 오늘 소개할 사건은 네. 우리 보정 권고의 정형적인 사건 있죠. 법원에서는 이걸 물어보는데 요거 답변 못하면 기각난다. 전형적인 사례. 요걸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하고는 이미 이혼을 했고 자녀분은 성인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 부양가족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참고로 고령의 아버님이 있으셨죠. 자, 이분 채무 증대 경위를 살펴보면 친구하고 자영업하려고 힘을 합쳐서 대출받아서 가게 보증금하고 차량을 구매했고 그때부터 채무가 늘어나면서 연체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렇게 연체가 됐는데 취업해서 일해서 이걸 다 갚았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취업해서 일해서 채무의 대부분을 상환을 했다. 다만 그러던 중에 다시 고령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시 생활비 채무가 늘어나니까 요걸 다시 카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채무가 늘어나서 이번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싶었지만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예전에 사업하고 다시 취업해서 돈 갚고 어머니 치료하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니까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 다른 회사도 다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에서 빚을 변제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안이었죠. 자, 개인회생 신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금지명령 신청해야죠. 그렇죠. 일단 채권자의 공격부터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금지명령부터 신청을 해야 되죠. 이분 8월 14일에 금지명령 신청해서 8월 18일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으니까 4일 만에 결정을 받게 되었죠. 빨리 나왔네요. 그렇죠. 보통 한 일주일 하면 나오는데 빠르면 하루 이틀, 느려도 일주, 2주면 금지명령은 다 나오니까. 변호사님, 법원에서 항상 모든 채무자들한테 물어보는 보정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 항상 나오는 보정 권고, 법원에 대해서 요거 답변 못하면 기각된다. 요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최근 채무. 이분의 보정 권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받은 내역,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에 대해서 최근 채무란 거는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잖아요. 신청일 기준으로. 네.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니까 그 채무에 대해서 입출금 내역, 즉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문제가 없죠. 기존 채무, 기존 카드값 갚은 거는 네네.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도박이나 유흥비, 금융권이 아닌 개인, 친구, 가족한테 변제한 거 생활비이긴 한데 과도한 생활비,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죠. 자, 여기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일 경우에 생계비 135만 원을 빼면 나는 한 달에 65만 원을 변제하는 사람이죠. 135만 원은 내가 생활비로 쓰는 거고. 근데 최근 채무 중에서 사용처를 살펴보니까 도박이나 유흥비로 7,200만 원을 쓴 거야. 그러면 청산가치에 7,200만 원이 반영되면 청산가치보다 변제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6개월 동안 7,200만 원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얼마 이상 변제해야 된다?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그렇죠. 되고요. 최소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불리함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나요? 자, 두 번째는 예금을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정 권고 내용 실제로 나온 거 같이 한번 봅시다. 최근 1년 동안 입출금 계좌 내역을 전부 제출하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썼는지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다만 1년을 내라 할지 2년을 내라 할지 또는 법원에서 조사하다가 그 앞에도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 3년 이전의 것도 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단 예금 잔고에 남아있는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그건 네. 나의 재산이니까. 근데 이제 채무자 중에서는 예금 잔액은 거의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거, 한 번 이체할 때 50만 원 이상 쓴 거, 이거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채무와 동일하게 기존 채무 사용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도박이나 유흥비,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변제, 과도한 생활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자, 법원의 세 번째 질문사항은 신용카드죠. 최근에 빌린 돈, 예금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용카드, 이거 어디에 썼나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최근 1년 동안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 하거든요. 삼성카드든 신한카드든 간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면 그거 카드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사용한 내역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걸 출력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대체로는 최근 1년이나 최근 2년간 사용한 카드 내역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것도
법원은 볼 수는 있겠죠. 잘 안 봐서 그렇지. 자, 카드 사용 금액이나 현금 서비스 한번 받을 때 건당 50만 원 이상 썼던 거, 그거 어디에 썼나 설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건당 30인지 50인지 100인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면 문제 없어요.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도박이나 유흥비, 개인에게 편파 변제한 거라면 그것 또한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뭘 물어보나요? 자, 네 번째,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주식을 물어보죠. 이 사람 주식 투자한 적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최근에 1년간 증권사별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 하거든요. 여러분, 은행 계좌도 있지만 증권사 계좌도 있잖아요.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이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은행 계좌도 제출하지만 증권사 계좌도 당연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증권사 계좌에 내가 지금 주식으로 남아있든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남아있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그렇죠. 요건 내 재산이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증권사 내역을 검토를 해봤는데 내가 탕진한 금액이 7,200만 원이야. 그러면 7,200만 원은 탕진한 거니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36개월 동안 7,2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36개월 하면 최소한 매월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네. 과거에는 이렇게 청산가치에 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근 고금리 시기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자산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또 부동산 투자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의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으로 투자했다가 탕진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실무 준칙이 바뀌었거든요. 서울법원, 수원법원, 부산법원 이렇게 3개의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보정권고도 이 채무자도 서울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이 아예 없죠. 보면 남아있는 잔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것만 보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 수원, 부산 법원이 아닌 나머지 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존 관례를 따르고 있으니까 탕진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사안마다 탕진한 금액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사례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코인도 주식과 거의 비슷한 사안으로 보나요? 그렇죠. 법원에서 물어보는 5번째는 가상화폐, 코인이죠. 코인도 주식하고 원리가 똑같거든요. 별개로 생각하실 게 없어요. 코인도 1년 동안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내역을 전부 다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업비트든 비썸이든 간에 거기서 거래했던 내역들을 출력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를 넣어서 얼마를 투자해서 탕진했는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거래소 내역을 보고 남아있는 코인, 가상화폐 잔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겠죠. 나의 재산이니까. 물론 채무자들은 남아있는 코인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코인 탕진한 게 있다면 탕진한 금액은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내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가상화폐 손실 또한 주식 투자 손실과 동일하게 서울, 수원, 부산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보정권고도 서울 보정권고인데 가상화폐 남아있는 잔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만 있지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없죠. 서울이니까 이걸 안 물어보고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탕진한 금액 전액을 반영하거나 또는 탕진한 금액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분처럼 부양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사항 6번째, 부양비. 나 말고 나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인정해 주는데 나 말고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 부양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되거든요. 내가 월급이 2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변제금을 115만 원만 내면 되죠. 근데 똑같이 내가 월급이 250만 원인데 2인 생계비, 내가 있고 내 밑에 자녀가 한 명 있으면 2인 생계비 220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월 변제금은 30만 원만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은 거니까 내가 내는 변제금은 내려가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최대한 부양가족으로 다 집어넣어서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안 된다, 다 빼라 하겠죠. 법원에서는 어떻게든 변제를 더 시키려고 하니까. 네.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부양하면 되지 채무자가 왜 부양하냐, 빼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성인인데 스스로 부양하면 되지 왜 채무자가 굳이 부양해야 되냐. 네. 부모가 있으면 형제 자매가 부양하면 되지 왜 굳이 채무가 있는 당신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라 는 거죠. 이게 법원이 물어보는 6번째 질문이죠. 요걸 답변을 못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내 1인 생계비만 인정받는 거죠. 대체로는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는 인정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주고. 그렇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기대치는 높이지 않는 게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 채무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이 채무자가 카드 채무 사용했던 내역을 이렇게 도표로 제출했던 거거든요. 대부분이 기존 채무를 상환했거나 필수적인 생활비를 썼던 게 대부분이었죠. 이게 전부 다 소명이 되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열어봐도 잘못 쓴 게 없으니까 사치나 탕진이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 최근 채무, 예금 내역 이런 것들은 무사히 답변을 다 한 거죠. 자, 이분은 형제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내가 부양하겠다고 부양비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운이 좋은 사람이죠. 네. 원래는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형제들도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형제들 각자가 발급받은 재산 내역, 소득 내역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전부 소명을 다 하고 형제들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와 형제들이 함께 아버님을 모셔야 되니까 나도 아버님을 부양하는 비용을 일부 더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소명 자료를 다 제출해서 법원의 질문에 전부 답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급여 345만원 빼기 1인 생계비 135만원이면 한 달에 210만원을 변제해야 되는데 급여 345만원 빼기 아버님 포함한 1.5인 생계비 185만원 제외해서 월 160만원 변제하는 걸로 한 달에 변제금이 50만원 줄어든 거죠. 50만원 큰 돈이잖아요. 네. 3년 쌓이면. 네. 이분한테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체 채무액 1억 4천만원 중에서 대략 5,8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게 자기 원금의 41%를 변제하고 59%를 탕감받게 된 것이죠. 이분은 아버님 부양가족 포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수령이 345만원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부담이 약간 있었던 거죠. 자, 이분은 코로나 때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워낙 기술이 좋은 그 IT 인재였으니까 재취업한데도 급여를 345만원이나 줬으니까 아버님 포함해서 185만원 인정받은 건 괜찮은 결과였지만 그래도 변제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소득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은 8월에 신청해서 11월에 개시 결정을 받았으니까 3달 정도 하고 개시 결정 받고 개시 결정 이후로는 거의 할 게 없잖아요.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채권자 집행기일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인가받고 끝나는 거죠.